특히 이제 우선주, 본주보다는 이제 우선주에 저는 저평가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 두산도 저는 두산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모든 건. 근데 두산이 10배 오를 거라고 2년 전에 말씀드렸으면 엄청 많은 사람이 저를 비웃었죠.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만에 10배 오른다? 현실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부수어지면은 한국전력도 몇 배씩 오를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게 될지. 근데 그 시나리오가 보여요. 저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뿌리라는 책을 또 쓰셨죠. 박두환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거의 한 2년 만에 나오셨는데 그때 나올 때는 정말 뭔가 마지막 배수해진을 치는 느낌으로 인터뷰를 해주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곳 부익남에 이제 오는 길에 정말 많은 감정들이 제 안에 막 소용돌이 치더라고요. 그때 2년 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 이제 부익남이라는 대형 채널에서 섭외를 온 이유가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16만 원까지 올랐다가 그러니까 저를 이제 섭외를 해주셨어요. 근데 나오려고 이제 몇 주 지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주가가 8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당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제 순자산이 3분의 2가 날아간 상황에서 야, 나 이거 부익남 괜히 나온다고 했다. 나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다 비난과 조롱의 댓글을 달 것이고 아무도 내 이야기 듣지 않겠지. 그래서 거의 그때 2년 전 영상이 전 되게 아쉬워요. 조회수가 아직도 보면 5만 정도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니까 그 옛날 영상 찾아보신 분들이 그 영상에서 자세히 보세요. 제가 사실 반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주가가 반토막 나면은 순자산은 이제 레버리지를 쓰니까 3분의 1 토막이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지금 멘탈 붕괴되고 저도 막 무서운 거예요. 더 빠질까봐. 이제 또 반대매매 걸릴까봐. 근데 그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때 내용을 회상을 해보면 비록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나는 이제 내 자산은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이 기업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내재 가치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내재 가치에 수렴하면서 이 16만 원을 다시 돌파할 것이다. 그럼 내 계좌도 다시 신고가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제가 그 방송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익남에 다시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인터뷰 전이었나 끝나고 나서인가도 근데 되게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때. 결국에 올라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이제는 가격이 뭐 거의 뭐 그때 기준으로 치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네, 10배 이상 올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00만 원이 갈 거라고는 2030년 안에 갈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 방송 2년 전 방송을 보시면. 근데 지금 2025년 11월 말이니까 뭐 4년 이상 지금 앞당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 예상했던 이제 두산이라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성장 속도보다 제가 예상했던 속도가 이 정도였다면 이런 속도의 기울기에 뭐 가파른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상을 못했죠. 그럼 그게 어떤 게 뭐 더 추가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 안에 있는 핵심 그 비즈니스 그룹 두산전자 이게 연간 1,000억을 못 벌던 회사가 지금 기가 막히게 엔비디아에 단독 납품이 되면서 지금 내년에 연간 이익이 예상치가 7,000억이 넘어갈 것이다. 이익이 무려 7배 이상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자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시대로 지금 급격하게 회귀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두산에 있는 가치가 지금 10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내재 가치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을 제가 몰랐죠,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빠른 속도 올라올 거라고 몰라요. 이게 하늘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운칠기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에게는 뭐 운이 8 이상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어떤 뭐 시점이나 규모까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방향성 정도 같은 거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한 거니까 그걸 믿었던 이제 거죠. 베팅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이제 원전이라는 뭐 이슈까지 이제 타고 막 지주사들 뭐
상법 개정까지 하니까 이제 예상보다 더 빨리 왔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자산도 많이 커지시고 하니까 좀 그때만큼 막 하나에 올인하고 뭐 이렇게는 지금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그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코인도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또 그때 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두면 어떤 자산도 힘이 없어요. 네. 아니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돈 맡기면 연이자 5% 주겠다는데 어떤 투자 자산이 매력이 있나요? 그래서 다 전체 폭락을 했던 거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제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주식이 희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이는 그 성장 2022년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안보가 중요한 시대로 갑자기 넘어오게 되면서 전력의 안정, 전력의 안보 여기서 원전이 이제 반드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저만의 확신과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중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제가 붙들고 물고 늘어졌던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제일 좋아 보이니까. 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이제 5년 넘는 이제 투자의 여정 동안에 전 단 한순간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다 모든. 네. 근데 이제 종목은 조금 바꾸셨다. 그렇죠. 종목은 이제 많이 늘어났고 네. 또 이제 시대의 변화를 보니까 또 우선주에 저는 기회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선주에 저는 많이 뿌려놨어요. 네, 골고루. 그럼 이번에 또 책을 쓰셨는데 두 번 깡통 차고 500억 모으기까지 해서 이제 주식 투자의 뿌리라는 이제 책을 또 처음으로 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인세 다 기부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롯이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뤄낸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분명히 이 시대가 적게는 또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이런 투자의 기회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제가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제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그때 받았던 고통과 우울, 좌절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지금 대격변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나서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뭐 주식 투자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식을 사서 내가 어떤 마인드로 갖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2년 6개월간의 투자 여정을 유튜브에 남겨놓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부인남에도 있고 2년 전에 정말 알토라 같은 영상인데 그거 붙인 게 되게 아쉽습니다. 그건 저희 아직 여전히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결국 내용처럼 주식 투자의 이제 뿌리.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자산을 크게 만든 거에는 이제 두산의 영향은 이제 컸는데 이제는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제일 관심 있으실 만한 게 결국엔 원전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읽어보면 계속해서 뭔가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것은 전력이에요. 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AI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엔비디아 공급이 부족하다. 엔비디아 칩 확보가 절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전력이 부족하다. 지금 심지어 이미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력난의 시대다. 그러면은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전력이 필요한 시대에 무엇을 투자하면 되나요? 전력이죠. 네. 전력을 싸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바로 거기에 여전히 투자의 기회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대한 메가 사이클에서.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초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로 이제 크게 자산을 비중을 실지 못하는 이유는 주가의 변동을 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부익남에 8만 원 하던 두산이 이제 80만 원 훌쩍 넘어가니까 비싸 보이죠. 네. 왜?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산전자의 돈을 버는 능력이 7배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산에너빌티 여전히 돈을 잘 못 벌고 있어요. 네. 앞으로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만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 두산에너빌티까지 돈을 폭발적으로 벌어들이니 그 시점이 도래하게 되고 또 이제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더욱 가속화되면 됐지 후퇴되진 않을 것이라는 저만의 판단. 이 봤을 때
두산이 벌어들인 돈의 이제 그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돈을 버는 능력이 겨우 7배 좋아졌는데 돈을 버는 능력이 주가가 8배밖에 안 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똑같은 거죠. 프리미엄이 안 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과거랑 뭐 똑같다. 그쵸. 정도. 여전히 저평가다. 돈 버는 능력에 그냥 맞게끔만 올라왔지 여전히 프리미엄은 붙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뭐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전력이 핵심이라면은 뭐 그러면 한국전력 이런 것도 이제 좋은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 전력난의 시대. 한국전력이 이름이 뭐죠? 한국전력. 그죠? 뭐 하는 회사죠? 전력을 싸게 생산하는 회사. 안정력. 그렇죠. 그러면 아시겠죠? 그럼 느낌 딱 오시죠? 투자는 어렵지 않아요. 이 시대가 전력을 필요로 한데 전력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 한국전력. 그런데 한국전력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거버넌스 문제, 지배구조 문제. 특히 이제 탈원전이라는 이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2022년만 해도 한 해 무려 30조라는 영업 적자를 떠안았어요. 왜 단가 인상을 못했을까요? 단순합니다.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 전력 판매 단가를 올리지 못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상법 개정이 이미 통과가 되었어요. 상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제가 느낌을 받은 게 상법 개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게 바로 지주사죠. 왜 그랬어요?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 그래서 지주사의 주가를 누르는 게 대주주에게 유익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해소한 거죠. 그래서 지주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럼 한국전력은 어떤가?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특정 정치인, 특정 기득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을 시켰죠. 그래서 형편없는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상법 개정에서 바뀐 거예요.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그 권리에 대한 침해를 참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소송을 걸면 돼. 이사진들에게. 영업 적자를 이렇게 많이 내었느냐. 왜 전력 판매 단가를 올리지 않았느냐. 소송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전력일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체코와 이제 체코의 K 원전이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계약서 사인의 맨 윗단에 누가 사인을 하는가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공사예요. 이것은 100% 한국전력의 자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K 원전이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제 미국마저도 K 원전을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이 왔다. 이 상황에서 그럼 한국전력은 기존에 한국이라는 작은 내수 시장에 갇혀 있고 여기서 정치인들, 기득권들의 이익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정말 상장하면 안 되는 회사였는데 이것이 지금 바뀌고 있구나. K원전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 이게 한국전력이 성장주로 부각이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한국전력이 크게 오를 수 있겠다라는 저의 아이디어를 5월 말 6월 초에 말씀드렸고 당시 주가 22,000원 부근에서 현재 5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현재 52,000원. 그러니까 이 기업이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2배 이상 오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적자 맨날 그렇죠. 적자만 보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익이 나도 이게 정치인들이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력 단가 올라가면 누가 좋아요? 자영업자들 또 그렇죠. 표에 영향을 주니까. 계속 이걸 정치인들이 눌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장을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가 온 거예요.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력난의 시대. K원전이 글로벌에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불닭볶음면이 처음부터 수출하려고 만들었을까요? 불닭볶음면. 그런 건 아니었겠죠. 불닭볶음면 저도 한 몇 번 먹어요. 매워서 못 먹어요. 저도. 한국 사람에게도 매운 이 라면을 수출을 목표로 만들어서 그렇지 않죠. 의도치 않게 이게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전 세계에 뻗어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막 몇십 배씩 올라가는 거죠. 한 K원전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이라는 좁은 내수 시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떤 이 시대의 변화 때문에 K원전이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게 된 거야. 그래서 제2의 불닭볶음면처럼 해외 수출이 쫙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 판매 단가도 마진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외 판매할 때는 달러 보러 오면 애국자 아닙니까?
달러 보러 오게 되는 거지. 한국전력이 달러를 보러 온 회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수출주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면 안 되는 기업, 저평가 기업, 거버넌스 피해 기업에서 이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점점 제거가 되고 이제 내수주가 수출주로 이제 갑자기 둔갑하게 된 이런 시대적인 변화. 기업의 변화 이것을 읽고 제가 한국전력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막 한 5-10배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로 보세요. 얘도 결국에는 이제 미래가 원전 수출주의 그렇죠. 테마가 그러니까 된다.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모든 건. 이제 두산이 10배 오를 거라고 2년 전에 말씀드렸으면 요걸 엄청 많은 사람이 저를 비웃고 비웃었죠. 엄청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만에 10배 오른다? 현실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부수어지면은 한국전력도 몇 배씩 오를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게 될지. 근데 그 시나리오가 보여요. 저는. 그게 마치 2년 전 제가 두산에 그 시나리오를 그렸듯이 한국전력에도 그런 시나리오가 보여져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추적, 관찰을 해요. 관찰자예요, 우리는. 그럼 결국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실적은 아직은 안 나오잖아요. 원전이 워낙 오래 걸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이런 그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먼저 어찌 보면 선투자를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걸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원전주가 그러면 결국에 뭐 반대로 리스크는 없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이 시대가 미국 1극의 체제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일장을 먹고 있으니까 밑에 이제 반 애들이 이제 조용하죠. 서로 이제 각자 맡은 바 이제 하는데 갑자기 뭐 중국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각자 이제 도생의 시대로 갑자기 넘어. 그러니까 일장은 이제 야 나 더 이상 이제 너네들 관리 안 하겠다. 각자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죠. 각자 도생의 시대로 확 넘어가요. 그러면 각자 필요한 물건도 스스로 만들겠다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첨단 제조업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 하니까 제조업이 갑자기 중요한 시대로 확 넘어오게 됐죠. 그럼 이 제조업의 필수적인 게 무엇이죠? 안정적인 값싼 전력이에요. 그러면 이 전력의 지금 생산 도구 중에서 이 요소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발전원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다 플러스 무탄소. 탄소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발전원이 무엇이냐? 원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야. 네. 다른 게 보이면은 제가 거기에 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제 눈에도 이거밖에 안 보니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독점력. 지난 10여 년간의 글로벌 탈원전 시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 기업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독점력이 있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과다 경쟁, 과다 출혈 이런 걸로 인해 뭐 사이클이 꺾이면 실적이 작살이 나고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 시대의 변화가 기가 막히게 두산그룹, 두산에너빌리티에 독점력을 부과를 했고 저는 초장기 성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간에 어떤 뭐 부침이 있거나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뭐 피로도에 따른 뭐 하락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장기 성장을 믿어야 된다. 그렇죠. 2년 전에 그 반토막 나는 그 상황. 그때 상황을 보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이 하락이 나를 죽일 거. 근데 지나보니까 어때요? 잔파도잖아요. 그렇죠? 그 반토막도 잔파도인 거예요. 그걸 지나보면 이 거대한 이 메가 트렌드 이 기업의 성장을 믿으면. 네. 근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막상. 그렇습니다. 믿어도 막 내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숫자가 막 바뀌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책 제목처럼 이제 뿌리를 좀 단단하게.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토막 나고 힘든 상황에서 저는 항상 자연을 보러 많이 다녀요. 예, 그래서 강가에 가서 보니까 바람이 불면 막 갈대가 막 사방팔방으로 막 이렇게 막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어요. 저걸 보고 있는데 갈대 모습이.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다. 이 갈대가 막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흔들리는데 쓰러지지는 않잖아요. 왜 안 쓰러질까?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무엇인가? 투자자에게서는 그게 매제 가치를 믿는 그 가치 투자 영역.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그 뿌리이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 제목도 주식 투자의 뿌리라고 적었습니다. 박도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원전주에 대한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LG 그룹주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두산으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맨날 뭐 두산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리고 한국전력도 이제 발굴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큰 흐름. 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더 이상 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을 이제 안 쓰고 배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포함해서 이런 빅테크들이 다 디자인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그리는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는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애플 딱 봤을 때 애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플이 우리나라 LG 그룹주,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뭐 LG 전자 애들 또 밸류체인을 두고 중국 기업들과 계속해서 경쟁을 붙였죠. 그래서 여기서 마진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마진. 그러니까 애플이 스마트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진이 막 3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전에 백악관으로 이제 팀쿡을 불렀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막 갈구는 거예요. 이제 팀쿡을 당장 탈중국하라고. 네. 그러면 이제 팀쿡이 막 어두운 표정을 하면서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미국에도 옮기겠다. 미국에서 애플 생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어쨌든 인도로 가고 뭐 하여튼 중국을 탈중국을 해서 뭐 다른 나라에 막 이렇게 옮길 거 아니야. 미국에도 가고 어쨌든 일부.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중국을 배제하면 유일한 기업이 이제 한국 기업들밖에 없는데 네. 애플 입장에선 삼성한테 줄 수 있어요. 삼성하고 좀 서로 껄끄러운 협력 관계. 그 경쟁 관계잖아요. 네. 갤럭시가 지금 또 이제 폴더블 또 요즘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한테 못 맡기면 누구한테 맡겼어? LG. LG 전자가 기가 막히게 또 스마트폰 사업을 또 접었잖아요. 네. 그럼 경쟁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LG 그룹이 TSMC처럼 미국 빅테크들의 파운더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네. 그런 좀 그림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 저점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제 5월 말 6월 초부터 말씀드렸더니 꽤 많이 올랐어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 거의 더블이 났고요. 그때에 비해서 뭐 디스플레이도 좋고 LG 전자도 양호하게 지금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라는 기업이 어찌 보면 이제 뭐 지금 시대의 최우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이제 보조적인 제조 회사 이쪽으로 이제 중국을 배제하니까 이제 딱 집중되는 네. 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안정적인 성장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이제 사업을 접어버리면 보세요. 네. 지금 LG가 하는 게 전장 사업이잖아요. 전장 사업에 자기 브랜드 붙여요.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배터리에 자기 브랜드 붙여요. 그런 건 없죠. 없죠. 그냥 차 내부에서가 뭐 어디 배터리인지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은 네. 사실. 그러니까 LG가 하는 사업을 유심히 보시면 자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력을 키워서 제품으로 승부하는 사업을 사실상 접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지금 미국 빅테크들의 나쁘게 말하면 하청. 네. 좋게 얘기하면 파운더리 역할을 하겠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광고, 마케팅비, 홍보비를 줄이겠죠. 사실은 이제 B2B 기업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냥. 예. 그렇게 성장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이 지금 육성하는 사업들이 다 그런 쪽이에요. 전장 사업, 그렇죠? 배터리 사업 보면 다 핵심 부품이잖아요. 결국에 보면 그런 LG가 이렇게 성장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나쁘게 말하면 하청이라고 하면 이거는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의 협상력이 또 이제 낮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TSMC 뭐 이런 것처럼 정말 기술력으로 승부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사실 가장 좋은 하청은 중국이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라고 하니. 네. 미국의 정치인들이 지금 화웨이, 샤오미, 뭐 오포, 비보 이런 애들이 어떻게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 중국의 소부장 업체들 키워줬기 때문에 그 기술력으로 나온 그렇죠. 거예요. 네, 결국에. 네. 미국 정부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싸다고 막 엄청 잘해준다고 해서 중국 소부장 쓰면은 그게 다 중국의 IT 생태계를 그 경쟁력을 다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선택지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중국 네. 빼고는 뭐 일본 그렇죠. 아니면 한국인데 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경쟁력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안정적인 성장이 보인다. 그래서 LG에 대해서 이제 올해 초말에도 많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의해서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끼어서 주가도 정말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을 때, 네. 그럴 때가 기회다. 그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꼭 LG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경쟁해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런 업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도 저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특히 대표적인 LG 화학이죠. 네. 네. LG 화학도 정말 저점에 서서 벌써 지금 꽤 많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주는 정말 중국과의 경쟁에서 사실상 뭐 완전 밀려버린 느낌으로 지금 정말 뭐 다적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도 그럼 좀
빛이 보일까요? 성장이 보인다기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울 것 같네. 반에서 50등 하는 친구가 25등만 해도 엄청난 성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딱 바닥에서 2배 올랐어요. 우리나라 과학주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뭐 한 5등 안에 들기 좀 힘들겠죠. 이 세상에 이제 어떤 우리가 여전히 뭐 아무리 뭐 중국의 관세를 때리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자체 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화학이 지금 구조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또 이제 올라간 거야. 이제 퇴출될 땐 퇴출시키고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 더 이상 이제 마진은 어느 정도 확보는 될 테니까 말씀드린 대로 50등 하던 친구들이 이제 25등 정도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뭐 그것도 성장이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정유, 뭐 화학, 뭐 제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중국하고 막 경쟁하고 있었던 것들. 정유는 좀 달라요. 정유는 제가 한 달 반 정도 제가 러시아를 다녀왔거든요. 정말 재밌는 걸 봤어요. 러시아가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주유소를 갔는데 자동차가 막 기름을 못 넣어서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1시간씩 기다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막 제 와이프 이제 친정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도시에 정유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가보면 통신이 일절 다 금지가 돼요.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다 차단이 돼 버려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으로 계속 러시아의 정유 공장을 계속 타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휘발유와 디젤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웃긴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유 기업들 주가가 지금 좋은 거예요. 정유 마진이 막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K 그룹 같은 경우에 SK 그룹이 왜 힘들어졌죠? 배터리에 전폭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빨리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전기차 시대는 늦어지고 있고 그러면 SK 입장에서 이 정유 캐펙스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 늦었다. 그만큼 내연 기관이 쓰이는 기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정유가 지금 쇼티지가 갑자기 그러네요.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유 주가들이 좋아요. 지금 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측과 좀 틀어질 때 그때 결국에 이거 모자라고 수요가 막 몰리고 막 이러면서 또 가격이 또 상승하니까. 세상이 돌아간 걸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쏠려요. 쏠림. 기업들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변화, 좀 쏠림 현상, 그 반대급부 현상, 항상 그런 것들을 또 추적하고 관찰하면서 그런데 또 그런 저평가의 영역이 그런 데서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LG 화학은 뭐 여전히 좋은 건가요? 그럼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LG 화학하면 또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맡아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1등 배터리 이제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주, 본주보다는 이제 우선주에 저는 저평가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다. 두산도 저는 두산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저평가돼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히 주식들의 우선주는 이제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선주가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 삼성전자가 우선주하고 지금 그 괴리율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본주 대비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우선주를 잘 찾아보면 본주 대비해서 50% 많게는 막 70%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그런 우선주가 많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는 배당주 투자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리고 호가창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은 우선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여차하면 팔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호가가 충분히 그래서 거래량이 안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모두가 우선주를 거들떠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배당 투자를 그 문화가 장착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대 변화가 뭐예요? 상법 개정이면 대주주의 착취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소액주주가 희생당하지 않겠다. 즉 배당이 늘어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지금 또 나오는 법률이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겠다고 25%로 또 분리과세 해준다. 이 모든 게 뭐죠? 배당을 늘려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월세에서 의존하지 말고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우량주 대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앞으로 배당을 많이 늘려줄 테니 부동산 사지 마시고 이제 주식 우선주 같은 거 사서 배당 받으세요. 배당 받은 생활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이 제가 보니까
우선주가 여전히 저평가가 있는 게 이 모든 시대적인 변화가 우선주의 수혜를 주고 있구나. 우선주의 이득이고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우선주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저평가돼 있었던 그 악재들이 이번에 다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두산을 발굴했던 과정, 한국전력 발굴, 이 주가가 못 가는 이유. 네.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떤 시대적 변화 때 자꾸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선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배당 분리과세만 되면 진짜 한번 갈 사람들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아요. 돈이. 저 이제 부동산에 이제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 벌써 그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하세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못했는데 이제 주식으로 지금 많이 이제 넘어오고 계세요. 네. 실제 좀 개인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배당 받아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네. 뭐 종합소득세 다 뜯기니까. 근데 이제 이거 분리과세를 25% 정도만 해줘도 사실 뭐 나쁠 건 없죠. 이 정도 수익이라면 될 거로 보십니까? 배당 분리과세? 이미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이 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벌써 이제 4,000포인트가 넘어갔고 네.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핵심이 있어요. 이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돼요. 네. 안정화를 해야 돼요. 뭐 폭락시키면 안 되겠지만 안정화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 전 세계 돈이 계속해서 막 풀려나가거든요. 풀리죠. 계속 막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간 거예요. 왜 우리나라 부동산에 너도 나도 다 뛰어들었어? 다 그 부동산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뭐 70%가 왜 부동산에 몰려? 주식하면 망하니까. 네. 돈이 갈 데가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대안이 없죠. 네,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부인남님도 이 채널을 만드신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 주식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박스피야. 그러니까 이 대중이 선택하니까 여기가 되는 시장이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왜냐면 이게 노인분들은 다들 막 오피스텔 빌라 같은 거 사는 이유가 그거 귀찮고 힘들어도 거기서 월세 받으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매달 들어오는 그 급여 같은 개념을 필요로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배당 같은 거에서 해결을 해주면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막 세입자 맞추고 막 고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 이 변화는 AI 혁신이 가지고 온 변화. 전 세계를 보시면 중국마저도 일본마저도 어쨌든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죠. 왜 네. 그래요? 이 자금이 혁신 기술에 투자가 돼야 돼요. 네. 이 AI 경쟁에서 밀리는 국가는 인류 국가와 삼류 국가로 크게 나뉘게 될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나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여윳돈이 반드시 혁신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기업들에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뒤처지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경쟁은 전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보면 전 그래도 좀 이 경쟁에서 뒤처지기 싫어하는 그래도 한때 힘께나 썼던 국가들 다 증시를 부양하고 있어요. 이 흐름에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선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네. 눌려 있는 거는 맞으니까. 맞습니다. 부익남님도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엔솔 조금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뭐 LG 엔솔도 괜찮은 건가요? 결국에 LG 그룹 전체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치를 평가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그래도 하면 기본적으로 PER, PBR은 보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LG 화학이 낫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LG 화학 같은 게 이제 LG 엔솔루션 지분의 81%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LG 화학이 전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단순합니다. 그냥 장부상 가치였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뭐 LG 엔솔이 돈을 많이 벌 배당 주나요? 배당 주면은 LG 화학으로 현금이 유입이 되겠죠. 없잖아요. 네.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성장이 바쁘니까. 그러면은 LG 화학이 이거 저 지분 팔아서 뭐 주주들한테 배당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장부상 가치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변화가 생겼어요. LG 화학이 LG 솔루션 지분을 활용해서 뭐 배당도 챙겨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죽어 있던 지분의 가치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LG 화학이 저평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LG 화학을 이제 꼽아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본격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될까요? 올해도 거의 한 60% 가까이 지수가 올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첫 번째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네. 그리고 두 번째 AI 혁신과 로봇 이것으로 인한 엄청난 생산량의 폭발 이런 메가 트렌드가 우리는 지금 현재 놓여져 있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알 수 없다. 네. 최소 전 수십 년이 최소 10년 이상 갈 거라 생각하고 최소한 저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이 투자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비유를 드리면 제가 작년에 정말 재밌게 보았던 영화 오펜하이머 그 상황이 똑같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이 독일보다 더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핵무기를 개발하면 차세대 패권이 넘어가는 걸 정치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맨날 그것만 연구하게 그렇죠. 만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아껴요. 미국 정부가. 아니죠. 네. 왜 아끼지 않죠? 뭐 이겨야 되니까. 패권을 네. 패권을 차지한 순간 엄청난 부와 이익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이겨야지 차세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예산 아낍니까? 미국은 너무 좋죠. 그냥 달러 찍으면 되잖아요. 네. 필요하면 돈 찍어서 그냥 부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끼지 않아요. 이 경쟁에서 승리할 때까지요. 이 메가 트렌드는 최소 제가 볼 땐 1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그 과정 추적 관찰하면서 그러면은 자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HBM, 하이닉스죠. 두산전자가 생산하는 CCL, 동박적층판.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드는 원전 주기기, SMR 주기기, 가스터빈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아끼겠어요? 마진 겨우 한 3%, 5% 주면서 증설하라고 하면 이야기 들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듣죠. 안 듣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왕창 찍어서 갖다 증설하라고 이거 받아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죠. 어닝이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이기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이길 때까지요. 그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한국도 이제 반사 이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요.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 여기에 집중하시는데 아직도 초입이에요. 제가 볼 때. 아직 그러니까 그 소련과의 어떤 그 핵무기 개발도 결국에 시간이 걸리듯이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1, 2년 안에 끝나기는 쉽지 않다. 네. 소련과의 우주 경쟁, 네. 독일과의 핵무기 개발, 지금은 AI 경쟁. 네. 바로 이런 엄청난 큰 메가 트렌드. 미국이 너무 좋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달러 찍어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네. 거기에 핵심 그 달러를 챙겨올 우리나라 기업들, 장기 성장. 더 이상 중국과의 경쟁에서 시달리지 않고 미국이 키워주는. 그렇죠. 미국의 돈을 달러를 받아서. 진짜 막 쓸어올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기업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정말 선두에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잘 참고해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뿌리라는 책을 쓰셨죠. 박도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북극 항로에 대한 얘기도 또 해주신 게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앞으로 한 3, 4년 길면 5, 6년 지나면 정말 이제 북쪽으로 해가지고 북극을 지나서 유럽을 가는 게 뚫린다. 이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쪽도 막 그것 때문에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투자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실 때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우리나라 미래요? 네. 안 좋게 보면 한없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또 제조업 강국에다가 여러 가지 기술 기반이 있으면 또 어떻게 답을 찾아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편이 커요, 아니면 긍정적인 편이 커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 애국자시네요. 안 그러면 투자를 네. 못 하죠. 근데 저는 좀 우리나라 일단 인구 구조 네. 이런 거 보았을 때 쉽지 않다. 내가 볼 때 좀 어두울 것 같아요. 네. 어두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해결책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북극 항로. 제가 이번에 러시아 다녀오면서 그냥 놀고만 온 게 아니고 이 북극 항로 루트를 제가 여행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심지어 이제 북극 항로 전람회가 열렸어요. 네. 거기도 가서 참석을 해보고 과연 러시아 국민들과 푸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북극 항로가 중요한지 우리가 한 3달 전이었나요? 이제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잖아요. 이 알래스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어요. 네. 근데 1800년대 러시아가 서구 열강들과 엄청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국력을 소비하다 보니 이 머나먼 이 정말 너무나도 먼 이 알래스카 땅을 방어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이제 영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어도 안 되고 뺏길 바에는 미국한테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러시아와 미국의 사이가 돈독했어요. 이제 이 두 나라의 정상이 이 땅에서 만났다는 것은 다시 그때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최근 오늘 또 어제 오늘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휴전에 도달할 지금 가능성이 뭐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높아지고 있죠. 예, 지금 벌써 지금 재건주도 들썩거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예, 카드가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카드가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 전쟁이 곧 종식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이 끝나는 바로 저는 북극 항로 개발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 루트를 쭉 가다 보면 사할린을 지나가면서 사할린에도 많은 유전과 가스가 매장이 돼 있고 또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게 뭐죠? 바로 알래스카를 개발해서 거기에 묻혀져 있는 엄청난 가스와 석유를 팔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이 북극 항로 루트를 가다 보면 베링해, 즉 러시아 영토와 알래스카가 이제 만나는 그 사이. 예, 그 사이가 네. 베링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이게 북서 항로라고 하는데 이제 러시아 영토를 따라오는 게 이제 북서 항로인데 여기서 가면 또 러시아 야말 지역에 어마어마한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묻혀져 있는 이 북극 항로 매장돼 있는 이 가스만 해도 우리 전체 매장량의 30%.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미개발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이거를 개발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이득을 보자는 게 바로 이 북극 항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즉 이걸 뭐 정치적으로 아직도 제가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경제적인 이유 뭐 그런 이야기 2년 전에 제가 원전 시대 올 거라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달렸습니다. SMR 뭐 가격 뭐 전력 단가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제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유. 네. 패권 경쟁. 이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돈적인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북극 항로 개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그럼 현재 중국이 왜 이렇게 제조업이 급성장했어요? 러시아와 붙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각종 이제 서방으로 제재를 당하니까 이 원자재를 팔 수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헐값에 막 주는 거야. 그럼 중국은 이 헐값으로 사들인 원자재를 바탕으로 막대한 생산력으로 막 공산품을 막 찍어내서 알리, 테무, 셰인으로 전 세계에 뿌려버린 거야.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경쟁기업들이 다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가 기업에서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을 분리를 시켜야 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네. 떼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낮춰야 되는 거야.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어때요? 이제 중국한테밖에 팔 수 없으니까 이걸 헐값에 팔고 싶어 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내 가스와 석유를 좀 한국이 와서 좀 사주면 그렇죠. 나도 중국한테 가서 야 한국이 이렇게 이 가게 산다면 너도 좀 비싸게 좀 사줘.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모든 미국과 러시아, 한국의 이익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 항로는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러시아 시베리아를 여행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에어컨을 써본 적이 없는데 작년부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샀어. 러시아인데. 네. 에어컨 써 너무 더운 거예요. 시베리아가. 네. 여름에 막 30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현실이라는 거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네. 이 루트가 지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벌써 중국은 이 루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벌써 컨테이너선이 다니고 있고요. 이 루트를 개발을 했고 심지어 중국은 이 북극 항로를 항해하기 위해서 SMR 추진 선박을 이미 지금 제조가 들어갔어요. 이 북극 항로에는 SMR 추진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북극 항로는 인간의 손때가 닿지 않은 유일한 청정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각종 막 벙커시우, 더러운 뭐 그런 기름을 떼는 배는 다닐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LNG선도 안 돼요. 그러니까 SMR 선박이 대거 필요하게 된다. 제가 또 뉴스를 쭉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 연해주 쪽에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이거는 첨단 산업 제조 산업 단지를 육성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 여기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할까? 물론 이 산업 단지에 쓰인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겠지만 SMR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SMR 선박. 여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를 해서 SMR 선박 연료로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세대가 열리고 있구나, 지금. 근데 이게 언제 열릴 거냐? 한 5년 기다려야겠죠. 최소 5년은. 예. 아마 이제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면 당분간은 테마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실적은 안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장기적인 성장이 열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는 북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쪽. 이게 원전과 조선업 이쪽에 좀 호재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네, 장기적으로. 그리고 부산이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면 네. 지금 이제 HMM이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성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 실적이 계속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북구항로 시대가 열리면 HMM이 또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부산항이 싱가포르를 대체하는 이제 선적항이 되면서 부산항이 떠오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1차적인 수혜는 바로 HMM, 예,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자원 개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물류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뭐 경제적인 이득이 있잖아요. 그 항로가 지금에 가는 뭐 지금 뭐 수에즈니 뭐 네. 아프리카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뭐 훨씬 더 이득도 많아요. 수에즈 운하를 돌아가면서 수많은 이권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막 중동에 뭐 이란이 마음에 안 들면 막 홍해 막아버리겠다 협박하고 그렇죠. 막 아프리카 지나가면 막 해적들 나오고. 해적들 나오고 막 별의별 다 각자의 이익이 여기 여러 나라들이 얽히고 섞여 있으면서 각자의 이익이 여기 막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북극 항로는요. 러시아만 허가하면 다 그냥 원스톱이에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 이제 러시아 영토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익, 미국의 이익, 한국의 이익 이 모든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이 열릴 것이다. 여기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제 사명을 가지고 뭐 어떤 단지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일자리도 만들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로 또 키우고 여기에 또 필요한 우리 젊은 인재들 또 장학금도 또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마랄까요? 북극항로에 대한 얘기들은 뭐 계속 나오곤 있는데 아직 뭐 이게 현실화되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 주식시장은 또 먼저 또 반응을 하니까 그럼요. 이거는 우선은 이번에 러우 전쟁이 끝나면 좀 움직이는 테마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러우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착수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북극항로 개발이에요. 그걸 위해서 러시아는 거기에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할 겁니다. 북한에 하늘길을 열었고요. 기찻길을 연결했고요. 그리고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노동력을 쓰겠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져요. 일단 현재 국가안보실장으로 지금 계시는 위성락 씨가 그분의 경력이 거의 10년 이상을 러시아에서 거의 대사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통이죠, 완전. 이런 미래 그림을 그리고 그분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즉 북한이 열리고 러시아 북한을 이용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어쩌면 그 러시아의 가스관이 한국에 또 연결되는 그런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시베리아의 저렴한 가스가 들어오게 되고 또 북극항로 개발하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저렴한 천연가스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수소 경제 시대도 그때부터 열리게 될 것이다.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바로 가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수소 경제 시대도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쪽으로 보면은 부산의 미래가 좀 한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게 되기만 하면 북극항로가 되면 부산의 입지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네. 변방에서 지금 핵심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네.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HMM 같은 회사들 지금 뭐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좀 너무 이른 건가요? 지금 근데 또 배당을 또 늘리는 정책을 하더라고요, HMM이. 그래서 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천천히 사모으셔도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 종식되면 분명히 이제 러시아에서 북극항로 개발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뭔가 액션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HMM이 그때 부각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한 몇 년간은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실적으로 그게 찍히는 순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이제 우상향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조선업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은 앞으로도 결국에는 선박 제조 수요는 계속 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이제 북극 항로에 필요한 선박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SMR 추진 선박 그리고 LNG 세빙선 이런 것들의 수요는 계속 이제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은 보이는데 또 조선주 주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 리포트도 많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으로 그냥 접근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안 좋을 때 항상 매수를 하고 또 이런 호재가 나오면 팔고 그냥 이렇게 트레이딩을 접근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보다는. 근데 장기 투자는 성장을 몰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의 영역은 HMM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한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는 조선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계속 묻어두고 막 가기에는 좀 주가가 많이 또 오르기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평가라는 무엇인가? 저평가란 건 제가 2년 전 두산을 말씀드렸을 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네. 그게 저평가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됐죠. 리포트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럼 이제 저평가는 아닌 거예요. 냉정히 얘기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나만 아는 성장의 스토리. 그게 저평가예요. 제가 볼 때. 차라리 그런 거에는 좀 오랫동안 묻어둘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좀 이제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대응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박도환 투자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성공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되게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책도 쓰셨지만 뭐 500억이 넘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그동안의 어떤 뭐 투자 인생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생각해 보면은 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실 수 있을지.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리지 그때 반토막 났던 그런 상황 부익남 이제 이제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반토막 난 계좌를 붙들고 공포심에 두려워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근데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숨기지 않고 다 오픈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도 두 번 깡통 타셨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두 번 깡통을 찬 상황에서 이제 계속 투자의 여정이 진행 중인 상황을 그때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 벌고 싶어 하지만 그 성공 못하고 이제 소위 말하지 막 다 잃고 막 깡통 차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그 원동력이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는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익남처럼 이제 부익남님 일찍 만났으면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서 처음에 10년 전에 그래도 한 1억 3천 모았을 때 그때 부동산 샀을 건데 그때는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그때 부동산 샀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건데. 주식을 하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죠. 그렇죠. 마음고생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의 성과는 이제 기적이지. 그러니까 다시 우울감, 그 좌절 또 겪으라면 저는 싫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성과. 이건 그냥 기적이 제 삶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진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나 그 정도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정도 고통을 겪으면서 성공해야 되냐? 그래도 인생이 소중한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세에서 거기서 잘못 선택하신 분도 많고 대부분 포기하죠. 근데 저는 왜 계속 주식 투자를 했냐면 이 길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이게 한번 뭐 사실 이제 두 번을 깡통을 차셨기 때문에 두 번이 됐어도 다음 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이제 일어나셨다. 이렇게. 근데 그 실패 과정에서 항상 그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처절하게 반성한 거야. 왜 실패했을까? 왜 깡통이 났을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단순해요.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근데 내가 왜 실패했어? 그 반대로 했잖아요. 비쌀 때 사서 싸게 팔았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이 행위를 했냐?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 깊숙이 파들어. 왜 그때 내 심리는 어땠고 내가 뭐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고 이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 반복하면 내가 진짜 벽에 머리 박고 뒤져버리겠다. 그런 각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 급등할 때도 있고 반대로 또 막 급락을 할 때도 있고 외부 변수 때문에 정말 뭐 반토막 그러니까 뭐 50% 마이너스 50% 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사실 팔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좋은 회사는 그럼에도 막 사람들이 팔잖아요. 그때 버티는 게 어떻게 버티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똑같은 그 과정 겪었으니까 실패를 했겠죠. 그렇죠? 팔면 안 되는데. 안 될 때 팔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안 될 때 팔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 평가액 마이너스 뜬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돈이란 게 뭐죠, 우리에게?
돈은 내 생명력과 같은 거죠. 우리가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입을 해서 이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엔. 네. 그럼 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네. 이걸 막 많이 찍혀 있으면 막 내려가면 그때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 이러다 죽을 수 있어. 빨리 도망가. 이거라도 건져. 이거라도 건져. 이거라도 건져. 너 이거 죽을 수 있어. 빨리 도망가. 이게 이 이야기를 듣고 매도 버튼 누르잖아요. 이건 내 생존 본능을 듣고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존 본능이 내 DNA의 각인데 내 생존 본능이 빨리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목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내 생존 본능이 나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도망가. 그때 이게 듣고 매도 버튼 가다가 이걸 찾다 잡고 또 손가락 잡고 아니야. 내 이성의끈 얘기. 아니야. 이건 네 생각이 아니야. 이건 네 생존 본능이 너에게 넣어준 생각이야. 이거 따라가면 너 망해. 네. 이거 내가 새겨놨잖아. 너 여기 피멍 들었잖아. 이거 때문에 그 얘기 듣고 네. 또 반복할 거야? 안 하는 거야. 누르는 거죠. 그래서 누르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제 사냥 본능이 있어요. 막 이게 숨어 있다가 토끼가 팍 튀어가요. 막 쫓아가죠. 급등주 쫓아. 그렇죠. 그거를 안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 건 빠지는데 옆에는 그렇죠. 올라가니까. 이것도 내 또 생존 본능이 또 불러일게요. 너 저 토끼 잡아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 빨리 쫓아가. 안 쫓아가는 이제. 쫓아가면 안 되는. 안 되는구나. 매수 버튼 누르다가 또 잡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 생존 본능이 불러일으키는 이 생각을 내 이성이 붙드는 거예요. 안 돼. 그 목소리 들으면 안 되고.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분리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투자의 영역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나를 내가 제3자로 그러니까 내 본능과 내 생각을 이제 분리해서 나는 여기 있고 나도 이제 관찰자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영역에 도달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도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투자는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럼 결국에 이제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그 전망과 뭐 실적 그리고 내가 봤던 그 관점만 계속 보고 간다. 그렇죠. 결국에 이 주식 시장에서 역사가 증명한 변하지 않는 진리, 원칙 그것은 바로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네. 그게 일시적으로 뭐 북한이 우리나라 때릴 수도 있고 뭐 계엄 사태 터질 수도 있고 무슨 뭐 원전 노예 계약 뭐 이런 뉴스 네. 터지면서 주가 뭐 20% 폭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돈을 버는 능력이 훼손이 되었나 훼손되지 않았나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에 달린 거예요. 결국에 주가가 뭐 계엄 사태 터졌는데 근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돈 버는 능력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주가만 한 20% 빠졌네? 사야죠. 그렇죠? 네. 훼손되지 않았잖아. 돈 버는 능력이. 노예 수주 뭐 계약서 터졌어요. 두산에베드 주가 한 20% 작살이 나요. 두산에베드 대체가 안 되는데? 미국 애들이 원전 뭐 키운다는데 그럼 주객이 누가 대발주하지? 두산밖에 없는데? 근데 무슨 노예 수주 계약이야. 아무 상관없지.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반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터져도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렇죠. 이거는 가지고 가는 게 맞잖아 라고 그렇죠.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 빠지면 생존 본능이 막 발동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매도 버튼에 막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붙들고 더 사야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또 하나의 격언 중에 하나가 또 손절을 잘해야지만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회사 돈을 잘 벌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2차전지 제가 강하게 경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상에 실효여가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잘 노출이 안 돼요. 시장이 그때 제가 시장을 비유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 바이든이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막 정책을 해서 금방 이 신도시 막 개발해서 잘 될 것처럼 했는데 시장이 트럼프로 바뀔 것 같다. 네. 이 시장이 들어서면 이 개발 호재 다 묻혀버린다. 없어지 된다.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막 인구 막 엄청 들어와서 잘 될 걸 줄 알고 투자하면 여러분들 다 지금 쪽박차게 생겼다 지금 그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작살났잖아요. 친환경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는 돈 버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돈 버는 능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돈을 잘 벌 거 같고 돈을 잘 벌 거로 예상되는 기업을 우선 찾는 게 먼저고.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막 올라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 네. 확신을 가지면 안 돼. 또 확신. 항상 관찰해야 돼요. 네. 확신은 틀릴 수 있어요. 그때 2년 전에 누구나 다 2030년까지 에코프로 막 수백만 원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다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다 근데 뚜껑 까보니까 어땠어요? 중국 기업들한테 막 밀려가지고
이게 작살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살이 나니까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뭐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이 거기에 주가는 수렴하니까 이것만 추적하자. 이것만이 유일한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곳은 또 60만 원, 63만 원, 4만 원 갔다가 또 이제 막 50만 원이니까 네. 여기는 실적도 좋아진다고 하고 뭐 이미 뭐 내년도 거 다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이런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사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가 우리 귀에 들릴 때는 네. 사실 이제 이 주식 시장이 정보의 순서가 있어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내 귀에 들리는 정보는 이미 다 해먹은 정보예요. 네. 예. 그 정보 듣고 사서 돈 벌면 뭐 누구나 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측하고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전달해준 정보는 이미 해먹을 사람들이 다 그 차 있고 마지막에 내 귀에 들어온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절대 정보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예측하려면 내가 사이클에 대한 이해, 기업의 업황에 대한 거기까지 가기 사실 힘들죠. 개인 투자들 공부해서 버티기. 이런 우리나라 주식 투자 힘든 게 이게 초장기 그냥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초장기 성장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리나라는 다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도 순환하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뭐 지나고 나니까 전원주 아줌마가 하이닉스 자기 투자에 부자 됐는데 그 중간 중간에 얼마나 많은 반토막과 우여곡절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라서 이런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 변동폭을 앞으로도 똑같아요. 하이닉스 뭐 좋죠. 반토막 날 수도 있어 또. 또 나요. 예. 모르죠. 이제 60만 원 갔다 이제 30만 원 날지 모르고 100만 원 갔다 50만 원 날 또 나요. 언제나. 네. 근데 그건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사이클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반토막이 날 수 있다. 미국 주식 쪽은 그래도 뭐 장기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주식 투자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제가 수백억을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밤에 잠을 잘 잘까요, 제가? 자기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 천재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죠. 거기 저평가가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영어 막 AI 돈 받는다고 해가지고 천재들이 모르는 그 엣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별로 경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도 저평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가능하면 한국 주식 위주로 하실 건가요? 아직까지 메리트가 커요. 세 번째 이유, 아직까지도 양도소득세. 예. 우리나라는 물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폭발적인 부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계속해서 이익이 복리로 계속 불어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메리트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럼 반대로 주식이 너무 잘 됐어요. 뭐 내가 산 게 막 진짜 뭐 50%, 100%, 막 200%, 500%도 올라가면 언제 팔아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내가 보는 관점대로 회사가 계속 잘하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을 보는 거예요. 제가 두산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이유, 아직도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000억도 못 벌던 회사가 네. 7,000억을 벌게 되었어요. 이익이 7배나 상승했어요. 주가는 8배밖에 안 오르고. 그러면은 아직도 저도 왜 프리미엄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예요. 네. 강남 부동산 왜 비싸요? 건축비 보면은 뭐 지방에 짓나 건축비 뭐 표차는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강남 똑같은 거예요. 이 성장주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야 돼요. 저는 이 프리미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극도로 많이 붙는다는 거는 모두가 열광하고 막 난리가 날 때. 그때도 있고 그게 대중심리고 또 이제 성장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억에서 7,000억 버니까 뭐 가파르게 증가하잖아요. 7,000억 벌다가 7,300억, 7,500억. 그렇죠. 네. 뭐 성장률이 어때요? 꺾이죠. 이때는 이제 줄여야죠. 이제부터. 성장률이 중요해 주식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갈아탈 종목을 찾기 전에는 뭐 들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거든요.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사실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건 트레이딩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기 얘기하셨는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흔히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이제 뭐 두산이베티, 두산, 뭐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은 미스 코리아 진선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부각이 되면 막 대중들이 여기 뛰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 대중들은 또 뭔가를 팔고 막 뛰어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조급한 마음에 뛰어든 사람들이 가치를 안 본다면 내재 가치. 그러면 내재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급한 분들이 막 던지고 나오면 얘네들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뭐 너블. 요 그러면 로시문들 저는 넘기고 네. 요걸 전 사람 걸로 가야 된다. 요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계속 저는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그렇죠. 이 투자의 본질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오르고 있으면 좋아 보이고 빠지고 있으면 나빠 보이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니까 그거를 좀 이겨내야 된다. 레버리지가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도 레버리지 많이 쓰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레버리지 질문이 나오면 항상 첫 번째 드리는 말씀, 절대 레버리지 쓰지 않으시길 바래요. 네. 물론 이제 그럼 박두환 너는 이렇게 레버리지 많이 써서 떼돈 벌어놓고 왜 우리에게 쓰지 말라 하냐? 앞선 제가 2번의 실패는 다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쓰세요? 대표님 건물 가지고 계시죠? 네. 다 현금이요? 아니 레버리지 쓰고 있죠.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똑같은 우리 게 시청자를 위해서. 예, 우리가 네. 자 부동산에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 네. 전 주식한 자산에 레버리지를 쓰고 있죠. 저한테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는 알아요. 왜 레버리지 쓰시는지. 단순해요. 대표님이 지불하는 이자 비용보다 그 자산의 가격의 상승이 더 그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네. 저도 똑같아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이면 그때는 좀 써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들 쓰지 마라.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장사꾼의 마인드로 보자고요. 물건을 내가 쌀 때 왕창 떼오잖아요. 네. 그 물건 어디다 보거든요. 여기다 재워놔야 되죠. 여기 물건 막 재워놔야 돼요. 비싸질 때. 그렇죠? 뭐 내야 돼요? 창고 임대료 네, 내야 되죠. 내야죠. 주식은 제가 쌀 때 왕창 사오잖아요. 얘네들이 저한테 보관료를 줘요. 배당이에요. 그게. 배당 받으면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네. 엄청 유리한 게임인데 왜 이걸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주식 잘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때부터. 배당으로 버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레버리지를 쓰면 이자율이 한 4% 5% 나와요. 근데 배당이 한 3% 4%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 제가 사용하는 레버리지 이자 비용은 얼마예요? 뭐 한 1, 2%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결국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게 맞다면 내재 가치는 결국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내재 가치는 거기에 수렴한다. 그렇죠? 내가 1년에 1% 레버리지 비용 내면서 기다리는 게 어때요?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죠. 그러면은 자, 이순신 장군이 13번 싸우셨는데 13번 다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이길 싸움만 하니까. 그렇죠. 이길 자리에서만 싸우기 때문이에요.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도. 그 이길 자리인지 모르겠으면 쓰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그게 이제 원균도 충신이고 네. 이순신 장군도 충신이에요. 네. 원군은 어떻게 감히 주군의 명예, 임금의 명령을 반할 수 있나? 7,000포로 전 해군을 몰고 뛰어들어서 전멸당했죠. 예. 원균도 충신이에요. 네. 이순신 장군도 충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싸울 자리에서만 싸웠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은 아예 반대로 그냥 지수 투자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지수 투자해라. ETF 뭐 이런 거 사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왜 주식 투자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워런 버핏이 지금 96세인데 네. 저 양반은 왜 저 나이 때까지 그 스트레스 받는 주식 투자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할까? 저분한테는 저게 노인정에 가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서 막 고스톱 좀 한 100원씩 50원씩 이렇게 치시잖아요. 재미로. 그러니까 이 투자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톱 치러 가듯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나이 때까지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게 네. 진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돈을 쫓으니까 막 빠지는 걸 못 견디는 거야. 돈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고 막 난 내 목표가 막 10억인데 3억까지 도달했는데 30% 빠지면 막 2억, 1억 빠져.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상한 뭐 하는 거야. 막 기술 막 차트 꺼놓고 막 이렇게 네. 사고 팔려고 막 왜? 빨리 내가 10억 하려고. 그러면 안 망하는 거야.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야. 그거 같아.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볼 때 저분이 96세까지 자, 주식 투자가 정말 즐거우셨구나.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막 사람들이 그래요. 막 골프 왜 안 치러 가느냐고. 막 돈 쓰러 막 해외여행 왜 하고. 나 이게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남들이 모르는 거를 찾아내서 그걸 내가 맞추는 그 재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막 세상의 변화 그리고 거기를 보고 막 시나리오를 써요. 네. 그럼 주연 배우를 선정해요. 주연 배우 1번 투산 에빌리티, 2번 네. 두산, 3번 한국시절 이렇게 막 이게 주연 배우들 써 얘네들이 영화 잘 찍는지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재밌죠? 오는 또 재미가 재밌죠. 있으니까. 그거요. 스트레스도 있지만 재미도 이게 그렇죠.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뭐 돈 넣어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앞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점점 이제 제 주변에 좀 잘 사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과 이제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그때부터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부터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침부터 일하러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퇴근을 늦게 이제 힘드니까 갔다 와서 우리 아버지는 소주 드시고 왜 이렇게 사는데 삶이 자꾸 벌어질까 의문점 궁금했죠. 그래서 책을 읽었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게 부자 아빠 가난한. 네. 네. 그렇구나. 자본가가 돼야 되는구나. 근데 난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따가 주식 투자.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 돈이 생길 때마다 일단 대학생 때 알바해서 30만 원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다, 지금 빨리 계좌 여세요.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뭐 해봐야지 아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면서 또 깨져봐야 배우는 것도 있지만 네. 그게 무서워서 시작 안 하면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두한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이번에 또 주식 투자의 뿌리라는 또 책도 지금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좀 보시면은 또 이거 인세를 또 전액 기부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궁금하신 내용들 이 책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